합의라고 하는 것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뜨거운 감자 같은 게 남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 자체는 잘못된 거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선거 과정에서도. 근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가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정부는 달라졌지만 정권은 달라졌지만 이 약속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한 압박이랄까요? 그래서 지금 외교부 산하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TF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이제 곧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일본을 마냥 배척하기는 힘들거든요. 국가 간의 합의 비슷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입장이 정해질지 모르겠는데 그 합의는 말도 안 되는 합의였다는 것이 기본 기조이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게 막 싸우려고 덤비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잖아. 상식선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네요. 사실 그 불가역적 합의라고 했던 그 박근혜와 아베 사이에 맺어졌던 어떤 미략, 사실 공문서도 오픈이 안 됐었잖아요. 그랬던 상황이었고 사실 이 부분이 정부가 바뀌고 나서 외교부에서는 지금 진상조사 중이고 곧 며칠 내로 이게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경천동지할 만한 우리가 짐작했었던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교관계라는 것은 그렇다고 일본을 적성국으로 삼아서 둘 중에 한 나라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싸웠으면 좋겠어요. 농담입니다. 무서워요, 전쟁은. 싸워야 될 상황은 아니고 어찌됐든 이런 너무 비상식적인 부분들은 없애가고 일본과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가 상식적인 선에서 외교적으로 이웃 나라로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려면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부분들은 반드시 반성하고 밝히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점령당했던 35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 굴욕적인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이 흘러오고 우리가 적폐 세력들이 남아있듯이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그렇게 이상한 합의를 했던 것을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 외교는 외교예요. 안보도 안보고 그 대신 그 안에서 벌어졌던 어떤 사안들 중에서 잘못된 거는 밝히고 이거는 뭐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면 처벌도 하고 국민들에게 주권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외교부에서는 강경화 장관은 그 진상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것과 별도로 일본을 간 거죠. 가서 일본과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이거 할 거니까 그렇다고 너희들 너무 충격 먹지 마. 우리 외교 관계가 그렇다고 없어지는 거는 아니야. 하지만 지나간 잘못은 반드시 털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아마 설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간단치가 않은 문제. 일단 제가 얘기를 해보면 이 문제는 중국과 한국과 필리핀, 인도, 대만 엄청난 국가들의 피해자가 일단 있어요. 이 피해자가 있고요. 이 피해자는 지금 국가가 뒤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일본은 가해자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피해 국가입니다. 피해 국가. 그러면 피해 국가, 가해자 국가가 법정에서 싸울 때는요. 전면전 붙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국가니까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해서 권력을 적폐청산을 하라고 국민이 권력을 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들의 앞에 서서 마치 대변인처럼 또는 변호인처럼 굴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국가, 문재인 정부와 위안부 할머님들하고는 똑같은 피해자들입니다. 피해자들. 그럼 피해자들이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일본을 대해야 될지, 그리고 이 일본과의 관계 중에 동북아시아,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영토 확장 개념의 신남방 정책의 피해자들입니다. 다 이 국가가. 그럼 이 국가들의 모델이 돼야 돼서 이 국가들의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이것은 이 국가들도 모범이 될 수 있는 협상안을 끌어내거나 또는 거기에 상응하는 일본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영리해요. 제가 볼 땐 만약에 일본을 먼저 갔더라면, 방문을 했더라면 이게 꼬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국을 방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대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도 곧 평창올림픽을 초청하기 위해서 훈련 연기하자. 미국 오케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미국에서 오케이를 했느냐면 지금
트럼프가 지금 미국에서 자리를 잃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국이 러브콜을 하니 덥석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빨리 TF팀에서 분석하고 일본을 가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겠다는 건 뭐냐면 한방 날리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러면 정세가 국제 정세 한반도를 중심으로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되지도 얼마 되지도 않는 6, 7개월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헤게모니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잡아버린 겁니다. 트럼프도 지금 뭐라고 말을 못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말을 못하고 있고요. 일본도 그냥 홍준표 불러가지고 좀 불편한 심의 정도 할 정도 뿐이지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직구를 못 날리고 있어요. 그 뭐냐면 이미 헤게모니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국의 중국까지도. 이 정도의 분위기를 자꾸 일본을 건너가면 이거는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도의 답을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굉장히 수준 높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분위기가.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길이 안 보였잖아요. 솔직히 일본 관계가. 굴욕적이었잖아요. 근데 거국적인 시각은 신비님 말씀이 맞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명칭은 위안부 합의라고 했지만 국민적 합의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를 했다가 말한 대로 국민 대다수가 합의를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이끌었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강경화는 투트랙 기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와는 별도로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계속 언론에서는 강경화가 위안부 문제 해결 적임자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강경화를 이 안에 가두는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목 자체를 시험대 섰다라고 네.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문제가 좀 심해요. 그 안에 딱 세워놓고 지나친 기대를 막 심어줘가지고 조금이라도 삐끗했을 때 이게 다 강 장관 탓이다 이렇게 몰아갈 거란 말이에요. 두 분 다 예리한데 그 신비님의 그 노숙의 통찰 그리고 마짜님의 그 450만 원의 통찰 이런 느낌. 그래서 좋아요. 예. 이게 화해와 치유 재단에서 캡사이신 맞고 막 그 난리를 쳤잖아요. 그거는 다 심청년. 예. 네, 화해와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강 장관이 후보 시절에도 강력한 협상자였기 때문에 일본 극우가 가장 싫어하는 후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와 같은 입장이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강경화는 안 된다고 했던 거를 보면 지금 언론이 하는 짓이나 야당이 하는 짓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강경화가 어떤 입장을 밝히든지 물어뜯을 거다. 이번에 중국에 가서 사드 문제도 위안부 문제도 사실은 박근혜 똥치우기야. 그렇죠. 그렇죠. 예초에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없었던 것은 없었던 것대로 불편하고 살아요. 근데 있었던 것을 다시 치우는 건 굉장히 힘든 거야. 상대방에 대한 태도 같은 건데. 그래서 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최근에 한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되고 저랑 생각이 똑같으시더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에 시동을 걸었다 이런 거거든요. 아까 제가 그 노숙의 통찰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중국을 먼저 만난 부분, 중국이 없고 미국이 없다면 또 달랐을 거예요. 관계가. 그렇죠. 야, 중국은 저렇게 지금 니들 위안부에 대해서 우리가 막 합의해주면 안 되는 상황 이해 못하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래요. 동북아시아의 맹주라고 자부하고 있는 일본이 문재인 같은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할 일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나라도 뭐 일본보다는 조금 더 국력은 작은 나라라고 하지만 실제로 북핵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트럼프하고의 관계를 잘 만들려고 하는 거. 그리고 시진핑과 관계를 잘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강대국들한테 빗보이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일본 배제의 그 느낌이 있어요. 지금 그런 네. 느낌이 강하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와 별다리 것이 없는 정도의 그 어떤 결과물을 내놓으면 국민적 지지가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빠지겠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방송을 해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들을 막 자극해가지고 박근혜 지지율이 확 떨어지던 시점 생각해 보시면은 위안부 합의 국정교과서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정서라는 게 보수 쪽도 제대로 된 보수라면 일본에게 할 말을 하고 위안부 합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정부의 어떤 그런 걸 전 바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외교부 TF에서 나온 그 결과물과 해서 일본과 재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 재협상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죠. 그렇죠. 일단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곧 방문하게 되면 아베를 딱 만나면 싸대기 한부터 우가라로 치고 시작해야 돼. 이 새끼 너 전직 대통령 뽕 먹는 거 뭐 이런 거 잡아가지고 이 새끼 이 역사적인 걸 그냥 해 하고 한 대 싸대기를 한 대 때리고. 자, 근거 없는 말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싸대기를 한 대 때리고 너 앉아. 그래 놓고 네. 이 협상을 해야지. 이 새끼가 이게 아직도
대한민국이 말이야 일본 속국인 줄 아나 봐. 홍준표 불러서 의자 높여서 앉아서 지랄하고 있고. 이번에도요 강경화 외교장관도 네. 의자 갖고 정치를 하더만 그럼들 정말 악랄하더만 그래 싸대기한테 때려야 된다니까. 쿠션을 하나 더 놓고 안 놓고 그렇죠. 차이 여러 높이를 가지. 높이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그렇게 일본을 먼저 방문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베가 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아마도 물론 아베가 이제 뭐 평창 올림픽에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올림픽이고 잘 봤는데 네, 아베가 평창 올림픽하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런데 네가 말 잘 들으면 내가 평창 갈게 이러고 있는데 안 와도 돼. 내년 봄에 일본 왕이 교체되는 그 시기에 아마 지금 현재 왕 아키히토가 이제 가나요? 그래서 뒷방으로? 전 왕의 자격으로 아마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키히토 자체는 전범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세계인들에 대한 반성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네. 아베하고는 완전 결이 좀 다르죠. 알겠습니다. 강 장관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아베 총리의 평창 참석을 요청했지만 고노 외무상이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며 이대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자신을 비난하는 유여해 최고에게 주막집 주모 푸념 들을 시간 없다. 그 2탄이에요. 이 1탄은 일탄 또 사이코패스. 아, 그렇죠. 1탄은 1탄이 사이코패스가 있었고 주막집 주모의 푸념을 들을 시간이 없다. 왠지 사실- 딱 그 정확한 표현 같아요. 느낌이. 굉장히 뭐가 확 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어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뭐 나쁘게 얘기하면 막말이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 확 꽂히게 들리는 또 그런 그러면 이게 멘트들이 많으니까요. 비유의 달인이에요. 계산된 발언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예. 대표 생각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사실 유여의 최고위원 되고 나서 이렇게 보수로서의 뭔가 가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 개그만 보여준다, 뭐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여의 최고위원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자유한국당의 인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지? 그리고 자꾸 이미지가 전이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유여의 최고위원한테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지금 뭐 폭로전 나는 잃을 게 없다 뭐 계속 지금 SNS에 아주 홍준표 대표의 최전방 저격수로 지금 나서 있는 상황인데 잃을 게 없는 건 맞아요. 뭔가 이러는 게 있어야지. 근데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 저는 정치 도의상 계속 홍준표 대표 옆에 딱 붙어 있었죠. 예. 지금까지. 홍준표 대표가 그간 막말한다고 유해 최고가 뭐라도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었나요? 예. 근데 갑자기 본인 이제 당협위원장 날아가고 나니까 우리나라 최고 막말러가 홍준표 대표다라고 하면서 지금 쏟아내는 게 예.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두 분이 뭐 누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치도의상 이게 맞는 행동인지 유해 최고위원도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두 분이 옳고 그러다가 아니라 두 분이 다 그러죠. 제가 극중주의자에서 예,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면 네. 시청자분들이 화내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9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그 콘서트부터 재미있는 품격 높은.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네. 고재열 기자는 제 질문에 답하시오. 네. 미리 얘기하지 말고요.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보수가 주류였었잖아요. 솔직한 얘기. 네네. 그리고 보수를 지칭하는 자인하는 정치인들의 기본적으로 그냥 이게 무슨 가치 이런 걸 떠나서 네. 객관적 스펙이나 학력 무슨 사회적 지위 뭐 이런 여러 가지 타이틀 이런 게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느닷없이 뉴여해도 좋아요. 뭐 아니 안 홍준표 좋아요. 대표도 좋고. 다 가라예요. 방송에서 가라가 뭡니까? 다 짭이야. 뭐죠? 짝퉁으로 해주시죠. 그러니까 다 확인되지 않은 경력들이에요. 예. 예. 연수원 교수도 연수원 아닙니다. 그건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아니 연수원 교수인데 연수원이라는 학원이 부천에 있어요. 사법연구원이에요. 사법연구원. 사법연구원 그렇지. 저도 헷갈렸는데. 사법연수원이 아니라 사법연구원 교수. 그걸 다 연수원으로 착각하거든요. 예. 그게 부천에 있는 학원 이름이에요. 사법연구원이라고 하는. 네네. 예. 얘기하세요. 지금 이제 막장 드라마 형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막장 드라마가 이게 성북동 시어머니가 있고 청담동 시어머니가 있어요. 이제 이 청담동 시어머니가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막장 드라마. 그냥 이 속을 긁는 생각나는 대로 이 하는 이제 그런 졸부의 성북동은 왠지 좀 뿌리가 있는 것 그렇죠. 같고 청담동은 거기는 말을 이렇게 자제하면서 말려 죽이는 그런 스타일이고 청담동은 왠지 벼랑 다 쏟아내는 졸부 김치 싸다기 이런 스타일인데
지금 홍준표 대표는 계산된 발언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계산이 좀 잘못 어긋났어요. 뭐냐면 지금 유여의 최고가 홍준표 대표를 공략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그런 여성들에게 마초, 그러니까 여성들의 거부감을 자극하고 있거든요. 예. 마초고 꼰대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주막집 주모라고 한 거는 또 여성 비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슈가 이게 그 페미니즘 이슈로 가면은 홍준표 대표는 저질러 놓은 게 쌓아놓은 게 예.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불리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데 안 가고 있어요. 그쪽으로. 그걸 다시 주막집 주모로 받아친 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계산 착오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여의 최고가 지역 주민들, 지역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했는데 어르신 두 분밖에 없더라고요. 또 그 두 분들을 그렇게 끌어안고 울을 필요가 있었냐라고 하는 뭐 이런 댓글까지 있던데 어쨌든 네. 뭔가 지지를 이렇게 끌어가면서 싸워야 되는데 지지를 떨치면서 싸우는 듯한 그런 형국이 보여요. 지금 본인의 지지를 더 모으는 뭐 그런 모을 만한 그 정치인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예. 계제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홍준표 대표를 조금이라도 깎아내릴 수 있다면 우리 그 이렇게 모임에서 하다 보면 저런 식으로 웃겨서는 본인 이 이미지 다 망가질 텐데 하는데 이 한 몸 던져서 분위기 한번 살려보자고 그냥 막 던지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그런 형국이라서. 아무 말 대잔치. 예. 그러니까 류해 최고위원이 어쨌건 태극기 집회 이후에 좀 화제는 됐죠. 예. 그래서 사실 완전 정치신이 어쨌건 최고위원까지 제1야당 갔어요. 최고위원까지 갔으니까요. 근데 유해 최고가 분명히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자기가 이 정도로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보통 유해 최고가 방송에 나왔을 때 방송에 아이템이 선정될 때 보면 대부분은 비난 아니면 조롱 쪽이에요. 유해 최고가 뭔가 정치적으로 탁월한 무슨 감각을 보였다는 이런 내용은 메시지든지. 전혀 메시지 같은 건 전혀 없었고 뭐 최고위원 뽑을 때 그 신발 벗고 들어가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태극기 휘둘러서 노래 부르고 그다음에 태극기 집회였다가 깃발로 맞고 뭐 그러다 어디 가서 또 울고 이번에도 또 울고 그러니까 유해 최고가 정치인으로서 보여준 건 단 한 개도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마치 본인이 지금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된 거라고 착각을 하고 본인이 지금 이렇게 정치 거물이 돼가니까 홍준표 대표가 나를 견제해서 밀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지금 이게 유해 최고의 생각인 거고요. 국민들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유해 최고가 뭐 굉장히 비장하게 뭐 홍준표 대표와 싸우겠다라고 하는데 댓글 한번 보세요. 제가 그 댓글 언급하기도 좀 민망한 류의 댓글만 그런 댓글들만 나오는 건 정치인으로서 보여준 게 없기 때문인데 본인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친한 친구가 막장 드라마 이 PD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장 드라마에서는 왜 그렇게 그 소리 지르는 사람이 많고 뭐 이렇게 또 질질 짜고 뭐 왜 그래 그랬더니 야 재열아 아줌마들이 막장 드라마 언제 보냐? 그래서 청소기 돌리다 보고 설거지 하다 보는데 한 번씩 3분에 한 번씩 소리 지르고 욕하고 때리고 그래야 고개를 돌린다고. 그게 우리 시청률이다. 근데 지금 유여의 최고가 하는 거 보면은 딱 똑같지 않습니까? 3분에 한 번씩 지금 3일에 한 번씩 소리 지르고 또 눈물 흘리고. 아니 저는 그 친구가 이름 부른 게 너무 재밌어요. 재열아 그러는데 그만 재열아. 아니 그런데 저러면서 점점 더 당은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뭔가 던지는 정치적 이슈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예. 지금 유해 최고하고 홍준표 대표의 막말 대결만 보고 있는 거지. 예. 홍준표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아이고, 사이코패스. 이거는 홍준표 대표가 아니니까. 사이코패스 같은 저런 여자가 이렇게 하는 얘기만 언론에 나오지. 정작 우리가 뭘 지금 하려고 문재인 하는지. 정권을 대항해서 뭘 하려는지는 전혀 언론에서 안 다뤄준다. 그걸 다룰 거, 이게 더 재밌으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고,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정치가 그동안 계속 주류가 보수였는데, 지금은 보수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모양새잖아요. 우리가 다음 이슈를 할 국민의당도 어찌 보면 지금 그것도 보수가 분열돼 있으니까 그 틈새 시장 공략하는 그런 모양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유한국당이 보수로서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못했다는 걸 반성할 타이밍인데, 지금 뭐 이 두 분이 언제 이 싸움이 끝날지 몰라서 지지율은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뭐 시간 되면 조금 더 다시 재밌으세요? 재밌어요. 왜냐하면 저도 정치를 오래 했는데 저런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아주 21세기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신개념이죠, 신개념. 진짜 신개념 막장 드라마예요.
그리고 본 적이 없어요 저런 거를. 약간 좀 또 막장 드라마의 그 특징이 욕하면서 계속 보게 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26일 날 또 소명하는 그런 절차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또 둘이 만날 수 있는 이제 최고위원 회의도 최고위원이 잘린 건 아니더라고요. 예, 보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최고위원인데 내가 당협위원장 밀려나니까 그냥 아각거리고 공격하는 이런 차원이지 네, 아무런 법적 지위는 변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둘이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보고 싶지만 안 볼 수 없는 그런 그 형국으로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왜 멈칫거렸냐면 물어볼 게 궁금한 게 네. 그 정준길 변호사가 좀 많이 선배죠. 네, 그렇죠. 그분은 좀 안 되는 쪽으로만 가 있어요, 늘. 저도 조금 이해가 이번에 약간 섬찟했습니다. 좀 놀랐는데. 아니 유효회의 보좌관이 돼서 나타났어요, 오늘 갑자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유해 최고가 직접 나와서 뭐 기자회견 할 줄 알았더니 예. 정준희 변호사가 그 약간 거의 대변인격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이상한 있어서 현상이에요. 사실 뭐 이거는 제가 그렇게 괜히 평가하기 좀 그렇지만 좀 줄을 좀 많이 잘못 쓰신 것 같아요. 그쪽에 섰다면 그런데 생각이 그런 조금 줄을 섰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첫 번째는 되는 쪽에서 안 불러줬다고 두 번째는 정준길 변호사요. 그렇죠. 그다음에 안 되는 쪽에서 자기가 안 서도 되는데 그거라도 좀 서보자. 나는 이제 또 그런 언론에 판단이 나오니까? 하긴 있지 어쨌건 않겠습니까? 유해 최고 얘기를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과연 언론에서 대담할 가치가 있나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는데 예. 다 해요. 방송사마다. 아, 그 재밌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우리만의 뭔가 독특한 우리 게 원래 다른 없을까요? 순서가 다른 그렇죠. 거가 먼저였는데 이거부터 하잖아요. 뭔가 지금. 독특한 게 없나 하고 자꾸만 우리가 막 끄집어내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정준기라고는 둘이 왜 언제 아니 우리 그 제 프로그램에서 만난 게 네. 가장 근대에 만나고 거기서 케미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유, 저는 뭐 그 이유까지 제가 뭐 알아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 정준길 변호사는 지난번에 그 대선 때 네. 안철수 문제 갖고 그러다가 안철수 몸 조심해라. 그러니까요. 금태섭 변호사한테 네. 금태섭, 정준길 또 최강호 이 대학교 동기 동창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참 안 풀리시네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저도 기자회견하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사실 뭐 지금 기자회견에 대해서 유해준 최고가 하는 발언에 대해서 발언도 정당성이 있게 느껴지는 건 하나도 없고 예. 지금 뭐 홍준표 대표는 어쨌건 본인은 지금 언론에서 이런 것만 쓰는 걸 투덜거리시곤 있지만 본인도 역시 뭐 주막직 주모니 뭐 이런 얘기들을 뱉어내면서 저격 중이시고 이게 진짜 저는 사실 이제 뭐 자영당을 뭐 조롱하고 싶은 데는 전혀 없는데 그래도 일단 우리나라 정치가 좀 이렇게 좀 좋은 모습으로 가려면 보수의 날개가 확실히 살아나야 되는데 보수가 살아날 기미는 없는 것 같고 자꾸 막장 드라마만 찍고 뭘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이렇게 되면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요? 뭐 어떻게 살아날 이러고 지방선거 어떻게 치르겠어요? 지방선거 치를 때 그 선거운동하면 그 유효의 그때는 이제 전 최고가 되겠죠. 전 최고가 가는 데마다 고춧가루 뿌릴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정권 교체에서 주류 교체로 가는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근데 보수가 저런 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한국 축구 문제 얘기하거나 그럴 때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세대 교체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보수는 세대 교체를 안 했어요. 그분들이 끝까지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다 해먹는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이 분열로 망한다고 그랬는데 이 보수는 이거 끝까지 해먹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다시 되돌려 받기에는 너무 노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시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가 표상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고 거기에서 지금 단순하게 정권 교체가 된 것이 아니라 주류 교체가 되는 양상이 보수가 세대 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보수가 세대 교체를 누구랑 하려고 그랬냐 했더니 저런 대표적인 게 류여해 최고위원이 아니니까 이게 뭐 좀 여자 홍준표라고 해서 제가 봤을 땐 여자 변희재예요. 그러니까 픽업한 게 그렇게 와서 그냥 좀 꼭두각시 노릇이나 잘할 그런 픽업을 좀 해준 거죠. 세대 교체를 하지 않고 좀 정말 인재를 연구원이 아니라 연수원에서 데려오는 게 그렇지 않고 그런 식으로 그냥 당장 써먹기 좋은 액터를 데려왔다가 써보니까 연기가 너무 오버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는 카드로 바로 잘려버리려고 하니까 여기서 사단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류교체, 거기에서 나타나는 세대교체, 보수의 세대교체 문제가 세대교체 실패하고 설득력이 있네요. 지금 그 단순히 정권교체가 아니고
주류 교체, 그러니까 보수가 주류 있던 사회가 중도나 중도 좌파, 중도 쪽, 네. 진보 쪽이 중심이 돼서 다시 새로운 우리 사회의 주류로 뜨고 있는 와중에 이 주류 교체가 될 때 또 같이 비슷한 정도의 대응을 하고 맞서 싸우려면은 그 진영 내부에서 세대 교체가 좀 그렇죠.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예. 진보 진영은 어쨌든 뭐 386이 여전히 해먹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만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양 학교 비교하게 되면은 1, 2, 3학년인데 한 학교는 신입생 잘 들어왔고 한 학교는 신입생 거의 완전히 농사가 망한 거예요. 예, 예. 신입생을 안 뽑은 거죠. 안 뽑은 거죠. 그냥 그리고 2, 3학년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신입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 졸업도 안 해요. 복학생들이 계속 졸업 안 하고 예. 계속 다니고 있는 거죠. 홍준표쯤 되면은 대학교 3학년으로 따지면 이제 대학교 한 16학년쯤 되고. 그 설득력이 있네. 세대 교체 실패다. 네, 그게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 보수 언론에서도 나타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도 지금 방송사 파업으로 인해서 뭐 꼭 방송사가 진보 언론이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보수가 아닌 다른 언론사에서는 그 파업을 한 큰 덩어리, 정말 몇백 명, 몇천 명의 그런 이제 신진 언론인 덩어리들이 보수와 어떻게 보면 좀 대척점에 있는 그 그룹핑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척점에 있는 보수의 어떤 중견 언론인 집단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컬어지는 보수 언론이나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60, 70대예요. 마치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이 어르신들처럼 혁명 1세대들. 예. 근데 그런 형국이 돼서 이 후유증이 제가 봤을 때는 뭐 당분간은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겠네요. 이정현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 시절에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김성훈 부장검사는 19일 이정현의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이정현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에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달라 라면서 편집에 직접 개입한 혐의죠. 만약에 요즘 같을 때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KBS에 전화를 하고 보도에 개입했다 이렇게 됐으면 난리가 났었겠죠. 전화 아니라 카톡 한 줄만 갔어도 진짜 뒤집어 줄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현은 사진 찍힌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가위표를 치면서 질문하지 말라고 박근혜한테 뭐랄까 내시 같은 일을 그리고 일일이. 당시 그 김시곤 국장이 공개한 그 녹취록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따 한 번만 봐주소!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 배에 있는 그 최고의 전문가도 운전하고 있는 놈들이 그 뛰어내리라고 명령을 해야지 뛰어내리고 지는 그 뛰어내릴지를 몰라서 지는 빠져나오고 다른 사람들 그대로 놔두고 그러는데 그들의 해경을 쓰도록 패고 그 사람들이 마치 별 문제가 없었더라.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국가가 어렵고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이 해경하고 정부를 이거 두드러 패야지 그게 맞습니까? 이 선배, 이게 뭐 일부러 우리가 좀 그 해경 갖다 뭐 두들겨 패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9시 뉴스에 다른 데로 아니고 말이야. 이 앞에 뉴스에다가 지금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보도가 무슨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의도 있어 보여요. 지금 네가 하는 거 봐보면은. 무슨 의도가 있어요, 저희가요? 이상한 방송들이 서번으로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공영방송이 이 위기 상황에서 지금 누구 잘못으로 이 일이 벌어지라고 있는데. 이건 참사를 놓고서 이거는 면밀히 우리가 분석을 해서 차후 이런 일이 개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이 선배, 솔직히 우리만큼 많이 도와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준비할 때 좀 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야. 그렇게 과장해가지고 말이야. 거기다 대고 갖다 이렇게 밟아놓고 말이야. 무슨 과장을 해, 과장을 하긴요. 며칠 후에요. 그때 가서 바라보십시오. 그냥. 지금은 조금 더 봐주십시오. 제발 좀 봐주십시오. 하나만 살려주시오. 국방부 그거. 예. 그거 하나 살려주시오. 오늘 저녁 뉴스하고 내일 아침까지 나가요. 일단은 라인까지 나가죠. 뉴스라인 한번 그냥 했을 거야. 좀 바꾸면 안 될까? 저 뉴스라인 쪽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보고 좀 한번 도와주시오. 장님. 나 이거 한 번만 도와주시오. 아예 그냥 다른 걸 대체를 좀 해주든지 아니면 한다면은 말만 바꾸면 되니까.
뭐 한 번만 더 녹음 좀 한 번만 더 해주시오. 아유, 그렇게는 안 되고, 지금 우리가, 그래서 조직이란 게 그렇게는 안 돼. 안 되고, 제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해볼게는. 그래, 좀 한 번만 도와줘, 진짜, 요거. 하필이면 또 대장이 KBS로 오늘 봤네. 한 번만 도와주시오. 자, 국장님. 너한 번만 도와줘. 진짜로. 내가 어려운데. 진짜 한 번만 도와주시오. 국장님, 한 번만 도와주고, 만약에 되면 나한테 전화 한번 해줘. 응? 이정현이 기소된 방송법을 보면은요, 제4조 첫 번째 4조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이에요. 여기서 보면 2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정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위반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징역 2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돼 있네요. 이 당시 우리가 기억을 되돌려 보면 말이 되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방송 내용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그 당시 여당이었던 당시 새누리당에서 하는 짓들도 그랬고 사실 상식적으로 뭔가 들어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해경도 그랬고 행정안전부의 어떤 태도들, 업무 처리 방식들도 그렇고 우리가 그냥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런 대응을 하겠지? 저런 상황에서는 이 정도는 대응하겠지라고 그냥 미루어 짐작해서 맞아들었던 게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 배가 바다에 떠 있었던 어디도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떠 있었던 그 순간부터. 그래서 이게 이정현이 이런 방송사 임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윽박지르는 그 녹취록이 공개됐을 때 우리가 왜 이상했는지 그런 상황들이 뭐 하나 상식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이 이상하게 작동하지 않았던 게 왜 그랬는지 이 하나의 실마리가 됐는데 그 당시에 당연히 기소를 했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때. 이것도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처음 듣는 게 아닌데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와서야 기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2014년 당시부터 2017년 지금까지 3년 동안 죄가 갑자기 커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이제 기소가 됐을까요? 생각할수록 졸라 열받네. 이것이 기소된 이유는요. 사실 이게 경찰이나 검찰이 자체 수사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참 어이없기는 해요. 작년에 언론노동조합 등 7개 언론단체가 고발을 했거든요. 2016년 6월. 그런데 지금 1년 거의 반이잖아요. 1년 반 동안, 이거는 1년 반 동안 뭘 했을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 1년은 내팽개쳐뒀다가 한 반년 정도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고발한 측에서는 고대영 KBS 사장도 같이 고발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고대영 사장 같은 경우에는 무혐의예요. 왜냐하면 고발 내용이 방송법 4조거든요. 방송법 4조에 관련된 부분은 방송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게 방송을 보호하는, 방송 시스템을 보호하는, 언론을 보호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내부 분탕질한 건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다른 죄목으로 고발을 하면 또 해당이 되겠죠. 고대영이 아니라 길환영이네요. 예. 지금이라도 기소가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정현 의원이 그동안 허투루 한 약속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찌질한 모습들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단식하는 거나 뭐 장에 지진다고 한 거나. 그거 아직도 안 지셨어요? 안 지졌죠.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 탈당한 이후에 정말 없는 듯이 지내고 있잖아요. 사실 이정현이 지금도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낯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 정말 낯설다. 그러니까 지금 무소속 국회의원이에요. 왜 이렇게 조용하죠? 그러니까 그냥 없는 듯이 지내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왼손도 장지지고 오른손도 장지지고 해서 조용히 지내는 줄 알았어요. 좌우지 장지지. 이정현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기소가 된 것을 우리는 좀 깊이 봐야 돼요. 이게 단신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 청와대 고위직이 방송에 직접 개입을 했다라는 것을 검찰이 인정을 하고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과연 정말 언론이 어떻게 망가졌었는지 그리고 정권이 얼마나 부당하게 언론에 개입을 했었는지가 이제는 아주 객관적으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런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인데 언론들이 너무 조용해. 막 내부에서 이거는 격하게 토론이 벌어져야 되거든요. 경론이 벌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부에서 끊임없이 싸움이 벌어져야 됩니다. 굉장히 심하게. 그리고 매 뉴스, 신문 꼭지마다 나와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이 방송에서 저랬다 저 뉴스에선 저랬다 이 신문사에서 저랬다
이런 것들이 다 튀어나와야 되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이게 과연 기란형과 김시공과 이정현의만 문제였을까? 딱 단순히 이 세 명만 의심을 받았던 걸까? 아니잖아요. 그럼 나머지 격가지들, 나머지 언론사들은 과연 손 안 댔을까? 나는 이 나머지 언론사들이 너무 조용한 게 화가 나요. 아, 그렇죠. KBS만 전화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MBC에도 했을 거고요. SBS에도 했을 거고 심지어는 JTBC에도 했을 거예요. 안 한 데가 없을 거예요.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모든 언론사에 다 했을 겁니다. 좀 봐주소. 좀 봐주소. 이렇게 다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KBS 고발한 거만 요거만 딱 국한해서 검찰이 기소를 한 거 뉴스 한 꼭지 딱 나오고 만다. 언론에서 이건 너무 심한 거예요. 내가 아파서 병들었잖아요. 내가 발가락에 종기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거 수술하라 의사한테 맡기든지 내가 파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이거 숨기잖아요. 그러면 온몸이 다 썩어 들어갑니다. 이게 언론사들도 똑같아요. 썩은 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언론사들 반드시 그 후폭풍에 망할 겁니다. 이거는 정말 눈에 보여요. 이거는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뀌거나 시간이 지나거나 이 습성들이 또 나올 거예요. 언젠간 또 나올 겁니다. 얘네들한테서. 본인들이 노력해서 바꿔나가야 돼요. 언론들이. 결과적으로 이정현 의원도 이번 임기가 마지막이겠죠? 다시 그 순천이라는 지역에서 당선될 수 있을까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 순천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정현 의원이 당선된 당시에는 좋은 이야기, 좋은 어떤 선거운동의 표본?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죠. 몸으로 부대끼고 이 사람이 낮게 움직이고. 스킨십이 네. 진짜 너무 좋아서 한번 유권자를 만나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같이 잠까지 자. 어르신들하고. 헐. 그 사우나도 같이 가고. 뭐 이러니까 어르신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대요. 거기다가 예산폭탄이란 말을 던지면서. 예. 그러니까 그 순천 지역에서 재선을 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너무 지저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당대표 하면서. 그래서 그 일종의 현대판 무술이라는 말까지 들었었죠. 예, 이정현 의원이 정말 정치 역정으로 치면 일종의 드라마를 한 편 쓴 사람이에요. 글자 그대로 당직자 중에 청소하고 이면지 정리하고 복사하던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당대표까지 간 거거든요. 진짜 이 이정현이라는 사람의 정치 역정만 보면 진짜 한 편의 드라마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정치의 어떤 본질, 정치를 왜 하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또 다른 교훈을 주는 거죠. 그냥 나 한 몸 출세하고 싶어서. 내가 그냥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밥벌이의 수단으로 정치를 선택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 처음에는 성공신화 같이 드라마가 흘러가다가 끝에 가니까 막장으로 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막장. 그 중간에도 하여튼 그 안 좋은 소문은 많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그림이 너무나 드라마틱하잖아요. 처음에 20대 후반에 처음 그 당직자를 시작하면서 말 그대로 그냥 이름도 직함도 아무것도 없는 아르바이트라고 부르기도 힘든 그냥 자원봉사자 같은 역할로 시작해서 당대표까지 됐으니까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서 그 정도 드라마를 쓴 사람이 흔하진 않죠. 그 이정현 씨는 진짜 그 순천 그 시골에서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서울 올라와가지고 그렇게까지 일구어낸 사람인데 이게 기소가 됐으면 이제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이렇게 조용하게 흘러가는 기소권은 공통점이 국회의원의 임기와 재판의 진행 과정이 같이 가요. 그래서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고 나서 판결이 나오거나 그러면 직전에 판결이 나오거나 그래서 대충 증거불충분으로 그냥 유야무야 될 때도 있고 뭐 적당히 이제 벌금 몇백만 원 해서 그 당선 무효형 뭐 자격 박탈하는 이제 이런 정도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장 지지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한 건 확실하죠. 차라리 장을 지져서 동정 여론이라도 불러일으켰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그놈의 손이 뭔지. 기소가 된 만큼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기다린 만큼 조속한 조사와 함께 검찰의 빠른 진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페미니즘 이슈로 가면은 홍준표 대표는 저질러 놓은 게 쌓아놓은 게 네.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불리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데 안 가고 있어요. 그쪽으로. 그걸 다시 주막집 주모로 받아친 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계산착오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여의 최고가 지역 주민들, 지역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했는데 어르신 두 분밖에 없더라고요. 또 그 두 분들을 그렇게 끌어안고 울을 필요가 있었냐라고 하는 뭐 이런 댓글까지 있던데 어쨌든 네. 뭔가 지지를 이렇게 끌어가면서 싸워야 되는데 지지를 떨치면서 싸우는 듯한 그런 형국이 보여요? 지금 본인의 지지를 더 모으는 뭐 그런 모을 만한 그 정치인도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예. 계제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홍준표 대표를 조금이라도 깎아내릴 수 있다면 우리 그 이렇게 모임에서 하다 보면 저런 식으로 웃겨서는 본인 이 이미지 다 망가질 텐데 하는데 이 한 몸 던져서 분위기 한번 살려보자고 그냥 막 던지는 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그런 형국이라서. 아무 말 대잔치. 예. 그러니까 류해 최고위원이 어쨌건 태극기 집회 이후에 좀 화제는 됐죠. 예. 그래서 사실 완전 정치신이 어쨌건 최고위원까지 제1야당 갔어요. 최고위원까지 갔으니까요. 근데 유해 최고가 분명히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자기가 이 정도로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보통 유해 최고가 방송에 나왔을 때 방송에 아이템이 선정될 때 보면 대부분은 비난 아니면 조롱 쪽이에요. 유해 최고가 뭔가 정치적으로 탁월한 무슨 감각을 보였다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메시지 같은 건 전혀 없었고 뭐 최고위원 뽑을 때 그 신발 벗고 들어가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태극기 휘둘러서 노래 부르고 그다음에 태극기 집회였다가 깃발로 맞고 뭐 그러다 어디 가서 또 울고 이번에도 또 울고 그러니까 유해 최고가 정치인으로서 보여준 건 단 한 개도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마치 본인이 지금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된 거라고 착각을 하고 본인이 지금 이렇게 정치 거물이 돼가니까 홍준표 대표가 나를 견제해서 밀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지금 이게 유해 최고의 생각인 거고요. 국민들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유해 최고가 뭐 굉장히 비장하게 뭐 홍준표 대표와 싸우겠다라고 하는데 댓글 한번 보세요. 제가 그 댓글 언급하기도 좀 민망한 류의 댓글만 그런 댓글들만 나오는 건 정치인으로서 보여준 게 없기 때문인데 본인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친한 친구가 막장 드라마 이 PD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장 드라마에서는 왜 그렇게 그 소리 지르는 사람이 많고 뭐 이렇게 또 질질 짜고 뭐 왜 그래 그랬더니 야 재열아 아줌마들이 막장 드라마 언제 보냐? 그래서 청소기 돌리다 보고 설거지 하다 보는데 한 번씩 3분에 한 번씩 소리 지르고 욕하고 때리고 그래야 고개를 돌린다고. 그게 우리 시청률이다. 근데 지금 유여의 최고가 하는 거 보면은 딱 똑같지 않습니까? 3분에 한 번씩 지금 3일에 한 번씩 소리 지르고 또 눈물 흘리고. 아니 저는 그 친구가 이름 부른 게 너무 재밌어요. 재열아 하는데 그만 재열아. 아니 그런데 저러면서 점점 더 당은 망가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뭔가 던지는 정치적 이슈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예. 지금 유해 최고하고 홍준표 대표의 막말 대결만 보고 있는 거지. 예. 홍준표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아이고, 사이코패스. 이거는 홍준표 대표가 아니니까. 사이코패스 같은 저런 여자가 이렇게 하는 얘기만 언론에 나오지. 정작 우리가 뭘 지금 하려고 문재인 하는지. 정권을 대항해서 뭘 하려는지는 전혀 언론에서 안 다뤄준다. 그걸 다룰 거, 이게 더 재밌으니까 그래요, 어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뭐 나쁘게 얘기하면 막말이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 확 꽂히게 들리는 또 그런 그러면 이게 멘트들이 많으니까요. 비유의 달인이에요. 계산된 발언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생각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사실 유여의 최고가 최고위원 되고 나서 이렇게 보수로서의 뭔가 가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개그만 보여준다, 뭐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여의 최고위원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자유한국당의 인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지? 그리고 자꾸 이미지가 전이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유해 최고 이제 뭐 최고위원한테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지금 뭐 폭로전 나는 잃을 게 없다 뭐 계속 지금 SNS에 아주 홍준표 대표의 최전방 저격수로 지금 나서 있는 상황인데 잃을 게 없는 건 맞아요. 뭔가 이러는 게 있어요 이제. 근데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 저는 정치 도의상 계속 홍준표 대표 옆에 딱 붙어 있었죠. 지금까지. 홍준표 대표가 그간 막말한다고 유해 최고가 뭐라도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었나요? 근데 갑자기 본인 이제 당협위원장 날아가고 나니까
우리나라 최고 막말러가 홍준표 대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쏟아내는 게 예.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두 분이 뭐 누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치도의상 이게 맞는 행동인지 유해 최고위원도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두 분이 옳고 그러다가 아니라 두 분이 다 그러죠. 제가 극중주의자에서 예,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면 네. 시청자분들이 화내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9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그 콘서트부터 재미있는 품격 높은.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네. 고재열 기자는 제 질문에 답하시오. 네. 미리 얘기하지 말고요.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보수가 주류였었잖아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네네. 그리고 보수를 지칭하는 자인하는 정치인들의 기본적으로 그냥 이게 무슨 가치 이런 걸 떠나서 네. 객관적 스펙이나 학력, 무슨 사회적 지위 뭐 이런 여러 가지 타이틀 이런 게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느닷없이 리얼해도 좋아요. 뭐 아니 안 홍준표 좋아요. 대표도 좋고. 다 가라해요. 방송에서 가라가 뭡니까? 가라가. 다 짭이야. 뭐죠? 짝퉁으로 해주시죠. 그러니까 다 확인되지 않은 경력들이에요. 예. 예. 연수원 교수도 연수원 아닙니다. 그건 제가 꼭 말씀드려요. 아니 연수원 교수인데 연수원이라는 학원이 부천에 있어요. 사법연구원이에요. 사법연구원. 사법연구원 그렇지. 네. 저도 헷갈렸는데. 사법연수원이 아니라 사법연구원 교수. 그걸 다 연수원으로 착각하거든요. 예. 그게 부천에 있는 학원 이름이에요. 사법연구원이라고 하는. 네네. 예. 얘기하세요. 지금 이제 막장 드라마 형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 막장 드라마가 이게 성북동 시어머니가 있고 청담동 시어머니가 있어요. 이제 이 청담동 시어머니가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막장 드라마. 그냥 이 속을 긁는 생각나는 대로 하는 이제 그런 졸부에. 성북동은 왠지 좀 뿌리가 있는 것 그렇죠. 같고. 거기는 말을 이렇게 자제하면서 말려 죽이는 그런 스타일이고. 청담동은 왠지 벼랑 다 쏟아내는 졸부. 김치 싸다기 이런 스타일인데 지금 홍준표 대표는 계산된 발언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계산이 좀 잘못 어긋났어요. 뭐냐면 지금 유여의 최고가 홍준표 대표를 공략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그런 여성들에게 그러니까 여성들의 거부감을 자극하고 있거든요. 마초고 꼰대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주막집 주모라고 한 거는 또 여성 비하잖아요. 그러면 이 이슈가 이게 앞에 서서 마치 대변인처럼 또는 변호인처럼 굴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국가, 문재인 정부와 위안부 할머님들하고는 똑같은 피해자들입니다. 피해자들. 그럼 피해자들이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일본을 대해야 될지 그리고 이 일본과의 관계 중에 동북아시아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영토 확장 개념의 신남방 정책의 피해자들입니다. 다 이 국가가. 그럼 이 국가들의 모델이 돼야 돼서 이 국가들의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이것은 이 국가들도 모범이 될 수 있는 협상안을 끌어내거나 또는 거기에 상응하는 일본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영리해요. 제가 볼 땐 만약에 일본을 먼저 갔더라면 방문을 했더라면 이게 꼬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국을 방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과 우호적 관계를 대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도 곧 평창올림픽을 초청하기 위해서 훈련 연기하자. 미국 오케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미국에서 오케이를 했느냐면 지금 트럼프가 지금 미국에서 자리를 잃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국이 러브콜을 하니 덥석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빨리 TF팀에서 분석하고 일본을 가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겠다는 건 뭐냐면 한방 날리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러면 정세가 국제정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국제정서가 급격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되지도 않는 6, 7개월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헤게모니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잡아버린 겁니다. 트럼프도 지금 뭐라고 말을 못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말을 못하고 있고요. 일본도 그냥 홍준표 불러가지고 좀 불편한 심의 정도 할 정도 뿐이지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직구를 못 날리고 있어요. 그 뭐냐면 이미 헤게모니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국의 중국까지도. 이 정도의 분위기를 자꾸 일본을 건너가면 이거는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도의 답을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굉장히 수준 높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분위기가.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길이 안 보였잖아요. 솔직히 일본 관계가. 굴욕적이었잖아요. 근데 거국적인 시각은 신비님 말씀이 맞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명칭은 위안부 합의라고 했지만 국민적 합의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를 했다가 말한 대로 국민 대다수가 이 합의를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이끌었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강경화는 투트랙 기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와는 별도로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병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계속 언론에서는 강경화가 위안부 문제 해결 적임자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강경화를 이 안에 가두는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목 자체를 시험대 섰다라고 네.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문제가 좀 심해요. 그 안에 딱 세워놓고 지나친 기대를 막 심어줘가지고 조금이라도 삐끗했을 때 이게 다 강 장관 탓이다 이렇게 몰아갈 거란 말이에요. 두 분 다 예리한데 그 신비님의 그 노숙의 통찰 그리고 마차님의 그 450만 원의 통찰 이런 느낌. 그래서 좋아요, 이게 예. 이게 화해와 치유 재단에서 캡사이신 맞고 막 그 난리를 쳤잖아요. 그거는 다 심청년. 예. 네, 화해와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강 장관이 후보 시절에도 강력한 협상자였기 때문에 일본 극우가 가장 싫어하는 후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와 같은 입장이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강경화는 안 된다고 했던 거를 보면 지금 언론이 하는 짓이나 야당이 하는 짓이나 위안부 이라고 하는 것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뜨거운 감자 같은 게 남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 자체는 잘못된 거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선거 과정에서도. 근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가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정부는 달라졌지만 정권은 달라졌지만 이 약속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한 압박이랄까요? 그래서 지금 외교부 산하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TF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이제 곧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일본을 마냥 배척하기는 힘들거든요. 국가 간의 합의 비슷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입장이 정해질지 모르겠는데 그 합의는 말도 안 되는 합의였다는 것이 기본 기조이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게 막 싸우려고 덤비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잖아. 상식선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네요. 사실 그 불가역적 합의라고 했던 그 박근혜와 아베 사이에 맺어졌던 어떤 미략, 사실 공문서도 오픈이 안 됐었잖아요. 그랬던 상황이었고 사실 이 부분이 정부가 바뀌고 나서 외교부에서는 지금 진상조사 중이고 곧 며칠 내로 이게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경천동지할 만한 우리가 짐작했었던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교관계라는 것은 그렇다고 일본을 적성국으로 삼아서 둘 중에 한 나라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싸웠으면 좋겠어요. 농담입니다. 무서워요, 전쟁은. 싸워야 될 상황은 아니고 어찌됐든 이런 너무 비상식적인 부분들은 없애가고 일본과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가 상식적인 선에서 외교적으로 이웃 나라로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려면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부분들은 반드시 반성하고 밝히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점령당했던 35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 굴욕적인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이 흘러오고 우리가 적폐 세력들이 남아있듯이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그렇게 이상한 합의를 했던 것을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 외교는 외교예요. 안보도 안보고 그 대신 그 안에서 벌어졌던 어떤 사안들 중에서 잘못된 거는 밝히고 이거는 뭐 책임자 처벌을 필요하면 처벌도 하고 국민들에게 주권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외교부에서는 강경화 장관은 그 진상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것과 별도로 일본을 간 거죠. 가서 일본과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이거 할 거니까 그렇다고 너희들 너무 충격 먹지 마. 우리 외교 관계가 그렇다고 없어지는 거는 아니야. 하지만 지나간 잘못은 반드시 털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아마 설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간단치가 않은 문제. 일단 제가 얘기를 해보면 이 문제는 중국과 한국과 필리핀, 인도, 대만 엄청난 국가들의 피해자가 일단 있어요. 이 피해자가 있고요. 이 피해자는 지금 국가가 뒤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일본은 가해자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피해 국가입니다. 피해 국가.
그러면 피해 국가, 가해자 국가가 법정에서 싸울 때는요, 전면전 붙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국가니까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해서 권력을 적폐청산을 하라고 국민이 권력을 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들의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강경하가 어떤 입장을 밝히든지 물어뜯을 거다. 이번에 중국에 가서 사드 문제도 위안부 문제도 사실은 박근혜 똥치우기야. 그렇죠. 예초에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없었던 것은 없었던 것대로 불편하고 살아요. 근데 있었던 것을 다시 치우는 건 굉장히 힘든 거야. 상대방에 대한 태도 같은 건데. 그래서 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최근에 한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되고 저랑 생각이 똑같으시더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에 시동을 걸었다 이런 거거든요. 아까 제가 노숙의 통찰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중국을 먼저 만난 부분, 중국이 없고 미국이 없다면 또 달랐을 거예요. 관계가. 그렇죠. 야, 중국은 저렇게 지금 니들 위안부에 대해서 우리가 막 합의해주면 안 되는 상황 이해 못하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래요. 동북아시아의 맹주라고 자부하고 있는 일본이 문재인 같은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할 일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나라도 뭐 일본보다는 조금 더 국력은 작은 나라라고 하지만 실제로 북핵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트럼프하고의 관계를 잘 만들려고 하는 거. 그리고 시진핑과 관계를 잘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강대국들한테 밉보이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일본 배제의 그 느낌이 있어요. 지금 그런 느낌이 강하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와 별다리 것이 없는 정도의 그 어떤 결과물을 내놓으면 국민적 지지가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확 빠지겠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방송을 해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들을 막 자극해가지고 박근혜 지지율이 확 떨어졌던 시점 생각해 보시면은 위안부 합의 국정교과서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정서라는 게 보수 쪽도 제대로 된 보수라면 일본에게 할 말을 하고 위안부 합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정부의 어떤 그런 걸 전 바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외교부 TF에서 나온 그 결과물과 해서 일본과 재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 재협상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죠. 그렇죠. 일단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곧 방문하게 되면 아베를 딱 만나면 싸대기 한부터 우가르로 치고 시작해야 돼. 이 새끼 너 전직 대통령 뽕 먹는 거 뭐 이런 거 잡아가지고 이 새끼 이 역사적인 걸 그냥 해갖고 한 대 싸대기를 한 대 때리고. 자, 근거 없는 말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싸대기를 한 대 때리고 너 앉아. 그래 놓고 이 협상을 해야지. 이 새끼가 이게 아직도 대한민국이 말이야 일본 속국인 줄 아나 봐. 홍준표 불러서 의자 높여서 앉아서 지랄하고 있고. 이번에도요 강경화 외교장관도 의자 갖고 정치를 하더만. 그럼들 정말 악랄하더만. 그래 싸대기 한 대 때려야 된다니까. 쿠션을 하나 더 놓고 안 놓고. 그렇죠. 높이는 높이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그렇게 일본을 먼저 방문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베가 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아마도 물론 아베가 이제 뭐 평창 올림픽에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올림픽이고 잘 봤는데 아베가 평창 올림픽하고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네가 말 잘 들으면 내가 평창 갈게 이러고 있는데 안 와도 돼. 내년 봄에 일본 왕이 교체되는 그 시기에 아마 지금 현재 왕 아키히토가 이제 가나요? 그래서 전 왕의 자격으로 아마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키히토 자체는 전범으로서 국가에 대한 세계인들에 대한 반성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네. 아베하고는 완전 결이 좀 다르죠. 알겠습니다. 강 장관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아베 총리의 평창 참석을 요청했지만 고노 외무상이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며 이대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자신을 비난하는 유여해 최고에게 주막집 주모 푸념 들을 시간 없다. 그 2탄이에요. 이 1탄도 사이코패스. 그렇죠. 1탄 사이코패스가 있었고 주막집 주모의 푸념을 들을 시간이 없다. 왠지 딱 그 정확한 표현 같아요. 느낌이. 굉장히 뭐가 확 온다 그러더라고요.